자유 주제 발표로 이렇게 논문 발표를 신청을 했었는데 최지원 회장님께서 오히려 기자 강연으로 해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요청이 와서 갑작스럽게 그 논문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한 달 동안 이 자료를 만드느라고 힘이 좀 들었고 더더군다나 이제 제가 오늘 여기 보여드리는 이 파워포인트는 제가 지금까지 처음으로 제 손으로 만들어 본 파워포인트. 여러분들 파워포인트야 생활화 돼 있는데 제가 한참 이럴 때만 하더라도 이 파워포인트라는 게 없어서 기술을 배우지 못했었는데 매번 학회 때마다 이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작정을 하고 해서 제 첫 작품이니까 어설프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주 토요일인데 오후에 집사람하고 같이 좀 쉬는 시간이 있어서 앉아 있다가 집사람이 영화를 하나 보자고 그래서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에서 뭘 볼까 하고 둘이서 상의하면서 찾다가 집사람이 이거 리스본행 야간 열차, 밤 열차라는 그 제목의 영화가 이렇게 제목이 나와서 저거 괜찮겠다, 제목이 뭐 괜찮겠다 하고 저거 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둘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영화가 도대체 뭐지 하고 얼떨떨했는데 영화를 한참 한 3분의 1 이상이 지나가면서부터서 진지해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특히 저같이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생각하게 하는 굉장히 많은 그 의미를 담은 대사들이 철학적인 대사들이 가득 찬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화를 한번 꼭 보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그 구절에서 이 두 문장을 대사 가운데서 이 두 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강하게 저한테 와닿았고 특히 오늘 발표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해서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과 만나게 되고 그것이 또 저의 모든 그 이후의 인생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꿨기 때문에 이제 저런 것들이 교감이 이루어져서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감독은 우연이다. 그리고 잔인함과 자비심과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으로 가득 찬 감독이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아직 젊은 분들은 무슨 소리야 하시겠지만 살아놓고 보니까 고비고비마다 수없이 많은 우연들이 나를 만들어 왔구나 하는 이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떤 방향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요란한 사건이 어떤 아주 큰 사건 이런 것들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결정되는 순간은 아주 사소한 것일 수가 있다. 정말 우연히 조용하게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이 대목도 사실은 제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만나게 된 계기를 돌이켜 보면 정말 사소한 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내용에서도 내용이 좀 많이 밝혀지겠지만은 1990년 7월 달에 우루과이 라운드 사태라고 6월 사태라고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 표현을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6월 사태라고. 근데 돌이켜 보니까 이 말처럼 적절한 표현이 없다. 6월 사태가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처음으로 드주의장 초안이 발표되고 6월 협상은 쌀 시장 개방 협상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온통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이 됐고 이런 무렵에 제가 당시 농촌경제원 부원장이었는데 농림부에서 이 6월 협상 문제를 담당하고 있던 윤장배 사무관이라고 과거적이 농어촌 공사 사장도 지낸 윤장배 사무관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7월 달에 제네바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열리는데 거기에 한번 놀러 가지 않겠느냐. 근데 이야기의 시작은 저한테 6월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스위스에 가본 적 있냐, 알프스 구경 가시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이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스위스도 안 가봤고 알프스도 구경한 적이 없어서 무슨 얘기를 하려나 했더니 그 제네바에 거기에 가트가 있는데 그 가트 사무실에 이제 이번 회의가 열리니까 겸사겸사해서 스위스 알프스도 구경할 겸 가보지 않겠느냐 해서 그 뭐 겸사겸사 부원장으로서 UR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것은 필요하겠다 하고 이제 참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한 두 달 좀 지나서 8월 달에 갑자기 장관실, 강보성 장관인데 장관실로부터서 연락을 받고 과천으로 식당으로 가니까 장관, 차관, 뭐 처간보 1급들이 전부 다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이 강보성 장관이 UR 협상에 한국 대표로서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주위의 추천이 그렇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농업 경제학을 한 사람으로서 가장 그 시대에 지금 가장 절박한 이 농업의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여기에 이것이 나한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기에 거기에 참여를 결정하게 되고 장관 자문관의 자격을 가지고 그해 90년 10월 달부터서 제네바에 파견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UR 협상으로의 길을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UR 협상을 계기로 90년을 계기로 해서 그 이전의 생활과 그 다음에 전개되는 저의 인생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전혀 상상도 해보지 않았던, 전혀 꿈꿔보지도 않았던 미래를 향해서 이제 걷기 시작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이제 UR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과거 광복 70년 역사 속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과 통상 교섭이 갖는 의미, 비중 이런 것을 이러한 농산물 시장 개방과 통상 교섭이라는 관점에서 70년 농정을 돌이켜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한 자료가 오늘 발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제가 작년에도 70년 농정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 전에는 1913년도에는 개방농정 35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과거 학회에서 발표했던 몇 차례의 그런 내용들과 부분적으로 중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개방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그리고 그것이 거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농업통상교섭에 대한 어떤 성찰 이런 걸 좀 정리해보고 시장 개방론이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의 가설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좀 마지막으로 해볼까 생각합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통상 교섭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고 어떻게 하면은 국내 농업과 농민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식량 안보를 담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가가 행하는 정치 경제적 선택 행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국가적인 입장을 취하느냐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는 소위 말해서 외국으로부터의 농산물을 수입을 자유하기 위해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을 완화하거나 철폐해서 누구나 요건만 갖추면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자유롭게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 맡기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구체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의 구체적인 모습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 교섭은 자발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타의에 의해서 통상 교섭이라는 걸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서 개방 요구를 받거나 또 다른 나라로부터 받거나 또는 가트와 요즘에는 WTO를 통해서 개방 요구를 받는 식의 자의반 타의반을 이 과정에서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들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간추려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발표했던 그 한국농종 70년사의 시대 구분하고 이번에 이제 그 통상의 관점에서 본 시대 구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비슷한데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1995년 마지막에 이게 이제 WTO 체제가 출범함으로써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어서 통상의 관점에서는 이게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88년에서 94년 통상 교섭 시대라고 하는 단락을 하나 더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가트를 중심으로 해서 쇠고기 패널 협상, 그 다음에 BOP 협상, UR 협상 이걸 가지고 온통 나라가 농정 자체도 그렇고 이렇게 휘말렸던 시기이기 때문에 통상 교섭부 관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단락이라고 해서 이건 별도로 구분했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첫 번째 이제 우리 그 역사적 전개를 쳐다보면은 그래서 원조 농산물 그 수입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증산 농정 시대, 개방 농정으로의 농정을 전환하는 시기, 그 다음에 통상 교섭 시대, 농산물 자유무역 시대 이렇게 5단계로 간추려서 요약하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은 사실해방 이후 그리고 62년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62년을 특별하게 선정한 기준으로 잡았던 것은 63년도부터서 소위 말해서 무상으로 주어지는 잉여 농산물이 원조 농산물이 이제 이때부터서 차관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식량 위기가 아주 극대화한 시점이 1962년과 63년인데 63년도가 바로 이제 그 박정희 그 군사 정부를 마감하고 제3공화국이 출발하는 시점에서의 그 전환점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근거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원조 농산물 수입 시대라는 것은 뭐 복잡한 얘기를 다 간추려 버리면은 잉여 농산물을 들여오던 시기입니다. 잉여 농산물에 의존해서 모든 것을 국민들의 생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과 전후에 국가 재건을 위한 비용, 재정을 조달하던 그런 시기여서 이 PL480으로 불리우는 잉여 농산물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것들은 뭐 자료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생략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잉여 농산물에 대한 근현대사에서의 출발점에서 이 잉여 농산물을 평가하는 대목이 이승만 정부에 대한 평가와 미국의 역할, 한반도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 그리고 그것이 공과 이것에 대한 평가인데 현대 지금 역사 교과서들 전반적으로 쳐다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들이 부정적인 평가 일변도라는 것을 이번에 새삼 알게 됐습니다. 특히 잉여 농산물 과다 수입론에 대해서는 이승만 정부의 정치 자금 확보를 위해서 과다하게 수입해서 그걸로 인해서 농업 생산 기반이 파괴되고 농가 경제 수탈이 일어났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는 과정이었는데 이 당시에 많은 자료들 다른 자료들을 참고를 하면 원조 농산물 도입 교섭에서 모든 공무원 매달렸던 공무원들이 다다익선 한 톤이라도 더 많이 원조 농산물을 가져오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보탬이 된다는 자세로 교섭에 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섭에서 들어온 모든 원조 농산물들은 그대로 판매가 돼서 한국은행에 예치가 되고 3대 7로 나눠져서 30%는 미국 주한 미대산과 유솜이라든지 이런 국제 미국 관련 기구들이 쓰고 나머지는 한국 정부가 쓰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이 다다익선이라는 그 개념으로 그것이 지배가 돼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라는 것은 좀 지나친 과장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잉여 농산물의 그 유솜을 통해서 농업 생산 인프라 구축과 농업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농업 교육 제도 또는
그 농협에 대한 금융 제도 이런 것들의 미국식 그 제도 시스템들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전문가를 불러오고 한국 그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교육시키는 게 거의 대부분 이자금으로 진행되고 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잉여 농산물을 그냥 그 부정적인 시각 일변도로 평가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돌이켜 보았을 때 그 당시에 면화의 면적이 없어졌다. 또는 밀 재배 면적이 격감했다. 물론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면화의 면적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국 농업의 기반을 붕괴했다고 그렇게 해서 잉여 농산물을 비판할 정도로까지 이것이 그런 그 객관성을 갖는 것인가. 또 한 가지는 그 밀 과다 도입과 관련해서는 워낙 식량이 없기 때문에 이 시기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쌀 자급이 1977년 자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걸 도입하는 그런 시기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좀 빨리 간추려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 시기에 현대 무역 제도가 확립이 됐는데 그 얘기는 소위 말해서 물가 안정이나 원부 자재에 관해서는 무관세나 저율 관세, 그리고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율 관세를 해서 이 시기에 소위 말해서 수입 원료에 의존하는 식품 가공업이 발전하는데 이것들은 보호가 되고 원료 농산물인 곡물이나 이런 것을 생산하는 농업은 개방에 노출되는 이런 역차별이 일어나는 질서가 이 50년대 관세법에 의해서 이미 확립이 됐다. 이 시기에 확립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식량 위기의 문제는 60년대부터서 한국의 정치적인 격변, 그것이 4.19 민주정부 군사 쿠데타로 이어지면서 한미 간에 심각한 마찰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 한국에 대한 원조를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돌파하기 위해서 박정희 의장이 1961년 미국을 방문해서 케네디 대통령에게 식량을 지원을 부탁하는데 사실 이제 굉장히 수모에 가까운 대접을 받고 빈손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62년 3년에 아주 식량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고 심지어 식량 부족으로 대학생들을 조기 방학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1963년도에 붙어서 식량난 타개를 위한 증산운동이 시작되는데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이 한 일이 정부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국민을 굶주리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자주국가의 목표는 경제 자립이고 경제 자립은 식량의 자급자족이다. 그리고 이 식량의 자급자족은 우리 힘으로 해결하자. 이제부터서 증산운동을 하자. 이 얘기가 64년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이후로부터서 식량 증산을 위한 운동이 전개됐고 그것이 77년에 증산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녹색혁명으로 이어져서 1977년도에 자금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그래서 잉여 농산물이 들어오지만 식량에 대한 의존도가 약해지기 시작하고 잉여 농산물은 주로 축산 사료용 곡물로 전환되는 시기로 해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또 하나 일어났던 것은 1967년도 4월에 가트에 가입을 한 것입니다. 이 가트 가입이라는 것은 한국 경제가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른 자유무역 체제에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이것을 제2의 개항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띠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제1의 개항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일본 식민지 체제에 편입되는 과정이 제1의 개항이었고
그래서 이해 개항인데 이 당시가 국민들한테 특히 농업계에서 별로 중요하게 그 기억에 남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이 가트 규정 제18조 B항에 의해서 국세수지 조항에 의해서 농산물 수입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것을 유예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농산물 시장 개방과는 관계없는 것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미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는 그 시한폭탄이 빌트인 됐다 그 당시에. 단지 그것을 농업계나 모든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썼을 뿐인데 그것이 22년 후인 1989년도 BOP 졸업을 통해서 이제 시한폭탄이 터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967년 4월 내년이 이제 50주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그런 새로운 그 시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77년으로 넘어오면서 한국 경제의 전환, 한국 경제가 이제 농경 사회가 아니고 더 이상 산업 사회로 돌아섰다. 그래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농업이 과거와 같은 증산 농정을 써서는 안 되고 이제는 이제 그 물가 안정, 도시 산업 사회가 됐고 도시 근로자를 위한 서민 가게의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서 수입하는 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한국 경제는 어지간히 그 외화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런 새로운 어떤 분위기가 정책 전환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 1977년을 계기로 해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1979년도에 물가 안정을 위한 개방 농정을 정부가 발표하고 그걸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말기에 해당되는데 78년 2월에 농산물 수입 자유화 기본 방침을 확정하고 스스로 이것은 자발적으로 우리 정부 자체가 753개 품목의 수입 자유화를 단행합니다. 그래서 78년에 53.9%였던 수입 자유화율이 82년에 74%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개방 농정으로의 급격한 증산 농정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77년을 전환점으로 급격한 개방 농정이 진행되고 그로 인한 이중고가제의 후퇴, 자연재해, 특히 1980년도에 발생한 냉해 피해, 쌀 생산량의 40%가 감산이 일어나게 되고 소파동이라든지 복합농농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농촌 경제가 어려워지고 농가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사태가 발생이 되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국내 질서하고 이제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런 한국 그 개방 농정으로 인한 농촌 피해나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한국 경제는 80년대 계속적으로 고도 성장을 지속했고 흑자 경제로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이제 미국 쪽에서부터서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986년 9월에 가트가 6월 협상을 개시하고 그리고 87년 11월에 가트 국제수지위원회에서 한국은 이제 BOP를 졸업할 시점이 됐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89년도에 최종적으로 결정하자 하는 공고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87년도라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지금 민주화 투쟁이 한참이고 전두환 체제가 무너지고 노태우 민선 대통령으로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는 이 정치적 격변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개방화 충격과 민주화 충격이 맞닿아들어져서 이제 들어갔는데 이 개방화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해서 그 노태우 정부가 대통령 구조조정 자문회의를 발족을 시키고 이때 처음으로 이제 개방화 농산물 시장 개방 4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과거처럼 개방을 하되 급진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개방 계획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농업 구조 혁신과 연계해서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피해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하면서 또 농산물 가격이 등락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긴급 수인 제한이나 보호 관세 제도를 도입하고 또 수출을 촉진하자 이 4대 원칙을 처음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것에 따라서
이제 이 국제적으로 오는 개방화의 물결을 우리가 수용해 나가고 여기에 대처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드라프트를 제가 이제 사실은 그 당시 이 4원칙에 대한 드라프트를 제가 마련을 했었는데, 이걸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유알 협상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러니까 아직 그려지지 않을 때였고,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단계적인 개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그것은 쓸데없는 생각에 불과했다, 이런 것이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9년에 돼가서 쇠고기 폐날로 인해서 한국 정부는 이제는 더 이상 BOP 조항을 적용해서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고, 그리고 10월 달에 국제수지위원회가 90년 1월 1일을 기해서 BOP를 졸업한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가 남아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화 계획을 당장 개방할 것, 그리고 자유화 예시 계획을 세워서 개방할 것 등등으로 하는 이제 조치를 발표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 이전에 벌써 한국 정부 이 조치에 의해서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은 거의 이제 높은 수준으로 8, 9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가 86년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전개가 되는데, 이것이 90년 7월까지는 거의 소강 상태였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사태가 일어난 이후부터서 이제 국내에 문제 제기가 되고, 90년 10월 달에 이제 시장 개방 양안을 제출하면서 한국이 NTC 15개 품목, 특히 이것은 15개 품목이라는 것은 쌀 시장 개방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방법으로 이 15개 품목이라는 큰 테두리를 만들어서 던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이 전술 전략으로 던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과의 아직 개념이 익숙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더군다나 익숙하지 않는데, 15개 품목을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럼 15개 품목을 끝까지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이제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안았지만, 그러나 좌우간 이런 전략을 쓰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달에 브뤼셀에서 장관 회의를 열고 교착 상태에 빠진 유알 협상을 촉진시키고 뭔가 돌팔구를 마련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예정이 되고, 제가 거기에 장관 자문관으로 참가를 해서 당시에 조경식 장관의 자문관 자격으로 1대1로 그 장관 회의에 배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 헬스트롬 의장의 중재안이 발표가 됐는데, 이 중재 의제안에 대해서 장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제 실무진과 논의를 한 끝에 수용 불가, we cannot accept, 이게 굉장히 원색적인 발언인데,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아주 이런 강한 톤으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조경식 장관이 그대로 그냥 그 이야기를 수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써드린 걸 그대로 수용해 가지고 노라고 발표했는데, 이제 이게 아마 미국 주장에 맞서서 아주 민감한 그 분위기에서 조 장관이 노라고 이렇게 강경하게 이 얘기를 하니까, 부시 대통령이 한국, 일본, 이씨 이렇게 거명하면서, 한국을 맨 처음으로 거명하면서 브뤼셀 강요회의를 결렬시킨 주범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이에 정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유감 표시를 하고, 그 당시에 선준영 주 체코 대사를 주 제네바 미국 대사한테 파견해서 진위는 그게 아니고 하는 변명과 유감의 표시를 또 사과하는 그런 정치적인 외교적 굴욕을 해야만 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1년도 1년간은 유알 협상위원회가 진행되고, 이제 그 가트 사무총장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이 안이 만들어졌으나, 좌우간 일본과 한국은 쌀을 지키기 위해서 동병상련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2인 삼각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일본과 공조하되 일본과 어느 순간은 차별화를 해야 된다 하는 전략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유알 쌀 협상을 진행시켜 나가게 된다 이런 얘기고 이제 92년, 93년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마지막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데 이때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이 직을 걸고 쌀 시장 개방만은 막겠다. 김대중 후보는 나는 15개 품목 다 막겠다. 이런 이제 이것을 발표를 하는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소위 말해서 협상의 어떤 주제들이 협상 의제가 정치가들의 개입에 의해서 정치 쟁점화 해버리고 정치 의제화 될 경우에 이것이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여기다 이런 표현을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협상이 이제 최종 단계로 가가지고 93년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쌀 관세화 협상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정부 대표단에서 11월 30일 그 제네바로 떠나기 직전에 일본의 경우를 참고로 해서 한국은 10년 후에 최소 시장 접근은 3에서 5%로 하겠다 하는 협상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그 협상안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이 이제 기회가 발단이 되어 가지고 황인성 총리에게 황인성 총리와 만나가지고 황 총리가 그렇다면은 신문에서 얘기한 더 나은 협상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을 요청을 해서 시장 접근을 0%부터 할 수 하는 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것은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간의 협상을 전제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황 총리가 이 새 협상안을 다음 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미 정부에 승인됐던 3% 5%안을 폐기시키고 이제부터서는 0%부터서 다시 협상한다.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이런 협상 메시지가 전달이 돼서 저는 이제 클린턴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의 전화 협상의 날짜를 데드라인을 날짜가 적절한 날짜를 잡는 그런 몇 가지의 특별 미션을 가지고 제네바로 떠나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10년 이후에 1%에서 4%라는 협상 결과가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이런 결과가 있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행 계획서 파동이 있었고 국회 비준이 6월 비준을 하게 되고 특히 6월 비준 과정에서 제가 당시 청와대로 들어가서 6월 비준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두 가지 제가 한 일 중에 하나는 세계 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여권에 대통령께도 보고하고 여권에 설득을 해서 이 법안을 제정하는데 원칙적으로 하고 직불제 도입 근거가 마련이 됐고 그래서 그 법안으로 인해서 두 번째는 남북 거래는 민족 내부 거래로 해서 무관세 적용을 한다. 이 원칙이 그 당시에 정해지는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 95년부터서 WTO 체제가 출범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농산물 수입 자유화 시대가 돼서 95년도에 이제 쌀이 일단 관세화가 유예됐던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15년도부터서 쌀 관세화로 전환이 됐는데 아직 관세화율 협상 513% 관세화율 협상은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에 있고 지금 이 513%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난감한 이제 처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513이라는 숫자가 정치적인 숫자가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려고 하면은 국내 정치 문제가 되고 이것을 안 고치려고 하면 이 관계국들은 이건 너무 높다. 이건 낮춰야 된다. 아니면 이것을 너희들이 고수하면은 최소한 현재 또는 그 이상의 시장 접근을 보장해라 한국 정부가. 지금 한국 정부가 관세화를 하고서도 시장 접근 물량을 그대로 수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실익이 없죠. 관세화를 한 이유가 없잖아요. 이 MMA를 안 들여와야 되는데 이 MMA를 들여오게 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WTO의 DDA 협상이라는 데서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지가 오래됐지만 이건 개도국 유지를 여전히 우리가 바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진국 수준으로 갈 경우에
관세 감축이 큰 폭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이제 한중 마늘 분쟁,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일들, 한미 쇠고기 검역 분쟁,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걸쳐서 있었던 이 두 가지 경험들, 이것들이 다 정치 문제와 협상이 정치 문제화된 것이죠. 특히 쇠고기 문제는 이건 그야말로 수의 검역의 전문가들끼리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이 완전히 정치적으로 해석돼서 검역 주권의 문제로 발전하고, 한미 간에 소위 말해서 이걸 양보할 경우에 이제 이것이 굴욕적인 외교가 되고, 이런 정치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이 노무현 정부가 2003년부터 2007년 끝날 때까지 거의 5년 기간 동안, 전 임기 기간 동안 이걸 붙잡고 미국과 씨름을 하는 것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4월 캠프 데이빗 그 협정을 미국 방문을 앞두고 바로 미국과 전격적으로 미국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합의를 해버리고 나니까 이게 이제 광우병 사태로 번지게 되는 것이다.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을 안 되니까, 왜 이렇게 그 수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니까, 소위 말해서 정치적 협상, 정치적 협상의 결과가 이런 그 사태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8년 이후부터서는 FTA로 해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새로운 개방 협상의 TPP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이미 지금 비준 협상을 마무리 짓고 각 회원국들이 12개 나라가 미국, 일본, 카나다 등이 이제 비준을 완료하면 이제 발효가 될 텐데, 이것이 과연 언제 비준이 될지, 지금 힐러리 대통령 후보 자체가 TPP는 반대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 돼버려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한국은 일단 여기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2개 회원국과 가입 협상, 양자 협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미 맺은 FTA 체결국과는 FTA를 전부 다 재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고, 이 회원국들이 동의를 해야 한국이 거기에 가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요원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TPP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몬산토를 비롯한 미국의 다국적 기업 600개의 기업들이 참여해서 이 협정문을 만들었는데, 소위 말해서 상품 시장에 있어서는 무관세 수준으로 최고 수준의 시장 개방을 하는 것이다는 것이 전제가 이고, 두 번째는 정책 조정 협상이라는 거예요. 기업하기에 편리한, 기업의 현재와 장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정책 법률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을 철폐시키는 내용을 담는데, 그것이 환경보존, 식품안전, 위생검역, 상품 표시, GMO 표시,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자체를 다 금지시키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협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되는 FTA와 또 이 TPP, 과연 한국 농업은 이러한 이 무제한, 무차별의 시장 개방 시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심각한 생각해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무리 과정에서 이 통상교섭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뭐냐? 2차 대전 이전까지는 그야말로 무력을 앞세운 약탈 전쟁이다, 제국주의들의 식민 전쟁이다 이런 얘기고, 2차 대전 후는 이것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런 얘기. 본질은 똑같다는 것이다. 뺏는 것인데, 시장을 뺏기 위한 것인데, 무역 협상을 통해서 진행하는 무역 전쟁이다, 국가 간의 전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협상은 양자 간이나 다자 간에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고, 이것은 서로가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는, 또 수용 가능한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협상은 협상이지 이건 학술 토론회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없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만들어가는 것이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상호 협상을 통해서, 이 심리적 게임을 통해서, 이 심리적 협상의 과정은 심리적 게임 과정이고, 여기에는 수많은 전략과 전술과 이 동원돼야 되고, 그래서 협상의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협상에서는 한번 던져진 조건들은 절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후퇴는 없는 거예요. 한번 안을 던지게 되면 그 안에서 다시
이제 또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에서의 한 스텝 한 스텝 협상의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자기의 카드를 하나씩 던져갈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결국은 협상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이전에 합의된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다 이루어질 수가 있다. 모든 것이 합의 전에는 협상이라는 거 합의 전까지는 아무것도 협상이 합의된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합의가 됐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얘기다.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그리고 협상의 조건에서 협상은 진정성의 가면을 쓴 허세 싸움이다 이런 얘기다. 이건 진정성이란 정말 진정성의 가면을 써야 되고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 진정성이고 가짜인지 아닌지를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협상력은 결국은 정보력이 좌우한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에 제가 경험했던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한국의 용역업체들을 계약해서 주 단위로 정기적으로 UR 관련 주요 언론 기사 심지어는 농업 분야의 전문지의 사설까지도 다 예를 들면 영역을 해서 그러니까 영역을 해가지고 그걸 그 영역 업체가 미 대사관에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위 말해서 많은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이 변호사들은 정보를 수집하는 변호사들, 그러니까 입은 없고 귀하고 눈만 가진 변호사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워싱턴에도 얼마든지 그런 변호사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그 워싱턴에 가서 그런 변호사를 구해서 돈만 주면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이 쌀 협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보고를 해준다는 거예요. 돈만 내놓으라는 거죠. 바로 이런 이 정보력, 정보 수집 능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이제 이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을 밀고 나가서 이 진정성이 결국은 벼랑 끝까지 가는데 꼭 지켜야 될 것은 정말로 이건 확보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타결이 안 될 경우에 그건 벼랑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승부처는 make a deal or break 이걸 만들 것이냐 협상을 결렬시킬 것이냐 타결시킬 것이냐의 마지막 승부수를 거쳐야 되는데 이 싸움을 둘러싸고서는 수없는 이제 국내 언론과 대내적인 여론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한국 경우에 있어서 쌀 관세와 예의 없는 쌀 관세와는 끝까지 간다고 했을 때 모든 외교부 외교 관리 아까 주 제네바의 그 박수길 대사가 귀국해서 93년도 1월 달에 이제 모든 게임은 끝났기 때문에 한국은 쌀 관세와에 지금 나서는 게 좋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정세 판단에 정확하지 못하고 그 마지막 벼랑 끝으로 몰려가는 협상에 대한 담력을 못 가지고 있는 한은 이런 판단 미스가 나오게 된다 이런 결국은 협상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이제 그래서 이 벼랑 끝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런 힘을 내게 하는 것은 대내 지지다 이런 이해관계 단체자들이 관계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인데 미국 정부의 그 대표단들의 대표를 보면은 자기들은 정부 대표라는 개념의 이해단체자의 대변인이다 우리들은. 그래서 전문 변호사와 수위를 조절해서 항상 대응하고 그 협상 결과에 대해서 승복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이해단체 직접적인 이해단체와 소통을 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의 협상 자세라는 것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이다. 우리가 당신들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줄 테니까 우리를 믿고 따라와라. 이게 우리나라의 협상 방식인데 이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가 없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단체 참여와 정보 공유, 소통
유통이 보장되는 개방적 방식으로의 전환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단체가 이건 협상이고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거기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이익단체들이 쌀 단체면 미국의 쌀 단체들이 한국의 쌀 사정과 한국의 쌀 단체들과 이런 것을 정보 수집 활동을 해서 미국 정부한테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고 역할을 하는 거죠. 한국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비판자 역할만 하고 평가 역할만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 쌀 단체가 변호사를 고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입장을 전달하고 정리하고 이런 역할까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정치권이 협상 의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인데, 최고 그 지도자 대통령이 이런 경우 할 경우에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는 오히려 쌀 개방 협상에 직을 걸겠다고 하는 통에 이 협상 대표들이 벼랑 끝까지 갈 수 있는 동기가 마련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협상력을 강화하는 역할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것은 이것은 산업화의 산물이고, 이 산업화와 개방화는 동존의 앞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 산업화 개방화라는 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고, 이것은 탈농업화 과정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농업사회가 도시 산업사회로 재편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국내 농업을 더 능력을 키울 것이냐, 해외에서 조달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 유럽의 경우에 있어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유럽 사회라는 것은 동양도 마찬가지지만 인구와 토지, 그리고 거기에 생산할 수 있는 기술 능력, 이것들이 모든 생활 수준, 경제 성장 모든 것을 규정하는 소위 생물학적 구제도가 지배를 하는 시대인데, 이것이 신대륙의 발견에 의해서 16, 17세기의 유럽 사회가 대변혁이 일어났게 되고 이것이 산업화로 가는 길이 된다. 그리고 그때 생겨난 신대륙 농업이라는 것이 바로 구대륙을 유럽을 향한 수출 농업이 시작됐고, 대농장제 농업, 단장 농업, 기계화 농업인데 그 농업들은 신대륙에서 생산해서 유럽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가공을 시작하게 됐고, 이것을 수출하고 연결돼서 소위 말해서 오늘날 얘기하는 농업의 수직적 계열화라고 하는 생산, 가공, 수출이 하나로 연결된 새로운 신대륙 농업 시스템이 이미 17세기, 18세기에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대륙은 신대륙에 완전하게 의존하면서 국내 농업을 다 개방하고 식량의 문제를 거의 이제 신대륙에 의존했는데,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식량 안보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유럽 공동체가 결성되고 공동농업 정책이 들어오고 가변 부가금 제도가 들어와서 농업 보호를 시작하고 보조금 농정을 시작하고, 유럽은 신대륙 농업을 발전시키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수직적 계열화를 하는 농업을 발전시켰고, 이 보조금 이후의 보조금 농정이 바로 신대륙의 미국 농업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특히 EU가 보조금에 의해서 잉여농산물 처리를 위해서 아시아 시장에 신세 시장에 진출하자 미국과 충돌을 일으키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 경제적 요구가 유월 협상으로 나타난 것이고, 이것은 신대륙 농업과 구대륙 농업의 이제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것인데, 특히 EU와 미국의 싸움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수입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많은 나라들은 다 거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것이 격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월 협상의 결과 신대륙 농업은 전 세계로 시장을 확장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그 충돌이 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GMO와 TPP인데 이 신대륙 농업이 2000년대 들어와서 GMO 농업으로 변하고 특히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거의 대부분 신대륙 농업으로 GMO로 전했고 이 GMO의 종자 주권은 신대륙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EU하고 전쟁이 다시 붙게 되고 EU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02년도 유엔 리우 회의 이후에 신대륙 농업에 대한 비판론, 소위 말해서 산업농업, 공장제 농업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GMO에 대한 불안감, 이 신대륙 농업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이것에 대한 새로운 대안 농업으로 생태 농업, 뭐 로컬 푸드, 슬로우 푸드, 지역사회 농업, 다양한 형태의 지금 농업의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TPP 협상이라는 것은 신대륙 농업이 또 한 차례의 세계 시장 장악을 위한 전략이 아니냐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져볼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이것이 단순하게 신대륙 농업과 구대륙 농업의 문제가 아니라 GMO를 둘러싸고 같은 신대륙 안에서 또는 구대륙 안에서도 반 GMO 또는 친 GMO로 갈라지게 돼서 이 함수, 소위 말 찬반, 이것을 보는 찬반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전통적인 구도하고 다른 구도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신대륙 자체도 소비자들의 반발에 의한 내부 분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소위 말해서 GMO 표시제 금지는 지금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GMO 완전 표시제 문제가 이제 뜨거운 감자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중이죠 현재. 특히 진흥청의 그 GMO 표 상용화 문제를 둘러싸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GMO의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은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이 우리 농업 내부에 존재하게 되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조합이 연대 구도가 과거의 유할 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합종 연행의 시대가 오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데 결론적으로 결국은 국내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이야기는 수입 자유로 인해서 국내의 농산물 가격과 세계 가격이 동조화 현상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유시장이 열려져 있는데 결국은 무엇이냐? 시장에서의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비자가 어떠한 선택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이 농업의 미래라는 것은 이 자유화 시대의 농업의 미래라는 것은 소비자 농업 시대고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 선택의 문제인데 소비자들의 가치 선택이 지금까지의 시장 가치를 중시해서 점점 비시장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추세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소비자 생산자의 공생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소비자의 알 권리 이런 것이 보장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갔을 때 이 수입 자유화 시대의 자국의 농업도 보존할 수 있고 또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열리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소비자와 생산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호흡을 같이 해 나가느냐. 그래서 그 소비자 농업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수입 자유화 시대의 그 생존의 마지막 보루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설적으로 가져봅니다.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너무 약속을 어겨버려서 죄송합니다.